네, 잘 지냈죠? 계속해서 다음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인식의 의미와 절차, 이 부분을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인식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문제를 인식하지 않으면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아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 S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인식을 했으니까, 그죠?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상에 만족하면은 문제가 없죠? 만족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현상에 만족하지 않고 전향적인 자세로 개선을 하고자 하면은 문제의식과 의욕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례를 보면은요, 전 세계의 그 휴대폰 시장의 맹주였다. 일전에도 한번 그런 교수님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핀란드의 그 노키아라는 그 회사가 있었다 그랬죠. 이 노키아라는 회사는 세계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40%까지 육박하는 선도기업이었어요. 제1의 그 휴대폰 기업이었죠. 그런데 핀란드 거예요. 그 핀란드 국내 총 생산의 그 25%를 노키아라는 그 한 기업이 차지한 적도 있을 정도로, 노키아가 망하면 핀란드가 망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노키아는 2010년까지, 불과 10년 전 얘기입니다. 2010년까지도 휴대폰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배력을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말이에요, 스마트폰 트렌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바로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와 미국의 애플 완전히 밀려났어요. 그 노키아 경영진은 2009년에 애플 아이폰이 출시될 당시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뭐냐? 아이폰의 등장으로 휴대폰 패러다임이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가는 혁명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장악해온 일반 폰, 그 피처폰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산 라인을 그때 늘리는 악수를 둔 거예요. 그래서 노키아의 오판에 따른 대가는 아주 혹독했죠. 이때 막 아이폰은 새로운 그 패러다임인 스마트폰 시대를 막 열어가는데, 근데 사실 그때 옛날 얘기지만 이때 기억을 해보면은 무모한 도전 이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었어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게 과연 진짜 가능할까? 사람들이 의아했었거든요. 그 시기에 그 세계 유일의 그 대회사인 노키아의 경영진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냥 우리는 이거 일반 피처폰 생산 라인 더 늘려서 저 애플 그런 스마트폰 나오는 거 다 때려잡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2010년도부터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일반 폰 시장이 급격히 감소하자 뒤늦게 스마트폰 생산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애플이나 삼성의 벽을 넘기는 역부족이 된 거죠. 노하우도 떨어지고 이미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을 때는 명품이 돼버렸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그 핸드폰이 말이에요, 세계 가면 명품이에요. 중국이나 이런 나라를 가면은 대단히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지금은 또 중국의 화웨이 이런 거에 지금 약간 이제 그 중국 땅에서는 좀 뒤처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10년 전에 시작할 때는 정말 인기 좋았어요. 결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삼성전자가 이 핸드폰 하나 갖고 수십조를 지금 순이익을 얻고 그러잖아요. 결국 지난해에는 그 핀란드 본사 건물을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이건 이제 한 2, 3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1만 명의 직원을 감안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죠.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대만제, 중국 화웨이 거, LG전자 등 이런 거에도 밀리면서 7위권까지 이제 추락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코닥도 마찬가지예요. 코닥이라는 회사는 그 필름 회사였거든요. 카메라 필름. 지금 카메라 필름 없잖아요. 뭐 전문가들만 쓰는 뭐 필름 있을까?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코닥도 노키아하고 그 거의 비슷한 그런 데인데, 이 코닥은 그 필름 회사인데 일본에 아주 뭐 필름으로 돈을 많이 벌었죠. 1881년도, 예, 이 1880,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1800년대니까. 이 코닥이 그때 설립이 됐는데, 1960년에서 70년대 사이에 미국에서 지금의 그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가장 선망받는 기업이 바로 코닥이었단 말이에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갖고 비참한 최후를 맞았어요. 비참한. 그래서 지난 그 2011년도 1월 달에 그 파산보호 신청을 할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 갖고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 캠코더죠. 이런 그 디지털 사진 액자 사업에 손을 떼버렸어요. 코닥의 몰락은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들이 최초로 개발한 디지털 카메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코닥은 사실 1975년도에 이미 1975년도에 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었어요.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을 했는데 필름 산업에 더 집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폐위된 거예요. 그래서 130년의 역사 동안 휴대용 카메라를 개발하고 달에서 촬영한 첫 사진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등 큰 족적을 남겼어요. 달 암스트롱이 1900 몇 년도인가요? 그때 달나라를 갔을 때 1960년도 60 몇 년도일 거예요, 아마. 거기에 그 사진을 찍은 것이 이제 코닥 카메라로, 이제 코닥 필름으로 이렇게 해서 족적을 남겼지만 결국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경영위기에 이르게 됐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세계 게임을 활용했던 그 닌텐도도 바로 그 일본제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하고 모바일 게임 시장의 그 급성장에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2011년도에 30년 만에 이제 적자로 돌아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국내에서는 2000년대 중반까지 대표적인 온라인 토종 커뮤니티였던 것이 바로 아이러브스쿨이라고 있었거든요. 이 아이러브스쿨은요, 뭐냐면은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졸업한 후에 그 사회 특유의 그 인맥 추구 문화하고 잘 맞아떨어지면서 전국의 그 동창회들을 연결을 한 거예요. 친구 찾기 열풍을 만드는 거예요. 친구 찾기. 예, 아이러브. 이게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이러브 스쿨. 그래서 열풍을 일으키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지만 이거는 이 PC 기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퍼스널 컴퓨터. 그 PC 기반에서 모바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모바일. 근데 모바일로 이걸 못 넘어간 거예요. 모바일로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해서 추락을 해버린 이런 케이스들이 지금 그 바로 사례로 우리가 학습하는 이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던 거다, 이게는 얘기예요. 문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발생된 문제 상황에 대해서 고객이나 자사나 경쟁사의 환경을 분석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 건 분석을 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최근에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상황에서 겪은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빈칸을 작성해봄으로써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한번 또 생각해보자 그랬는데요. 최근 수행했던 업무 중에 발생했던 문제가 뭐냐, 뭐 이런 걸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고민을 좀 해보시고, 또 자신이 겪었던 문제가 발생하게 된 주변 환경을 고객이나 자사, 경쟁사로 구분해서 또 분석도 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신이 또 내가 겪었던 문제에 대한 어떤 그 환경 분석, 이런 것들도 한번
결과를 분석해보고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는 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의식의 그 의미와 절차를 이제 첫 번째 보면은 말이에요. 문제인식은 문제 해결 과정 중에 what을 결정하는 단계로 해결해야 할 전체 문제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기도 얘기했죠. 우선순위. 어떤 거 먼저 할 것이냐.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 문제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환경 분석을 하고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과제 선정의 절차를 통해서 수행되는 것이 바로 문제인식의 의미와 절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1문제 처리의 능력에서 바로 그 문제인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해결해야 할 전체 문제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인식의 의미와 절차를 했으니까 그런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 또 선정 문제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하는 절차, 이런 것들을 거쳐서 환경 분석하고 주요 과제를 노출하고 과제 선정의 절차를 통해서 수행을 하는 이런 과정을 바로 문제인식의 의미와 절차인 거예요. 절차를 보면은 환경 분석하고 주요 과제를 노출하고 과제를 선정하고, 내용은 비즈니스 시스템상의 거시적 환경 분석, 또 분석 자료를 토대로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의미를 검토하여 주요 과제를 도출해내는 것. 그 다음에 과제 선정하는 것은 후보 과제를 도출하고 효과 및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평가하여 과제를 도출하는 것. 우리가 후보 과제를 도출했는데 거기 효과나 실행 가능성이 없는 그런 것을 후보 과제로 내봐야 과제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효과 및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이거를 평가해 봤을 때 과제를 이거는 우리가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적임 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잘 쉬셨죠? 네,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인식의 의미와 절차 이후에 그 환경 분석입니다. 환경 분석. 환경 분석은 뭐냐? 우리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점은 환경을 분석하는 일이에요. 아까 그 S사도 봤지만 문제가 뭐였어요? S사. 다른 타 회사들 C, D 이런 그 토종 브랜드들이 어떻게 판다. 이런 환경 분석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 그 환경 분석하는 일이고, 예를 들자면은 A 상품의 그 판매 이익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발견됐을 때, 그럼 A 상품의 판매 이익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이 이제 주요 과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 주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이 환경 분석이 된다. 그죠? 환경 분석을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기법으로 바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C 분석, 그 다음에 SWOT 분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SWOT 분석,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환경은 이 3C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업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자사, 경쟁사, 고객, 이게 바로 3C예요. 자사는 컴퍼니, 또 경쟁사는 고객이 아니라 경쟁사인데 이게 잘못됐네요. 요거는 경쟁사.
컴페테이터. 그 다음에 고객은 커스터머. 고객은 자사의 상품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느냐. 이 고객, 경쟁사, 경쟁 기업 우수한 점과 차이점이 있냐? 또 우리 회사는 목표 달성과 차이가 없느냐? 바로 요 앞자를 떠서 3S, 3C다. 네, 3C. 이게 바로 분석을 통해서 환경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지의 그 상황을 보는 것이 3C 분석인데, 3C 분석에서는, 고객 분석에서는 고객은 자사의 상품,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만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를 이제 시행을 해서 고객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하느냐, 서비스는 어떻냐, 좋냐, 안 좋냐,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하는 거고요. 또 우리 회사, 자사에 대해서는 자사가 세운 달성 목표와 할 수 있느냐, 목표를 달성 목표하고 현상 간의 차이가 없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보는 거고, 경쟁사 분석에 있어서는 경쟁 기업의 그 우수한 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경쟁 기업이 뭘 잘하는지, 또 우리 회사의 그 현상은 그런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검토해서 질문을 통해서 환경을 분석하는 것. 이 환경 분석이 바로 3C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3C 분석. 네. 잘 또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이제 그 SWOT 분석이 앞절 떠서 SWOT라고 하는데,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